안녕하십니까. 저는 공동주택 시설 개론을 담당하는 송일근입니다. 만나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과정 기초 입문서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건축의 용어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설 개론 과목은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이 용어가 낯설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1장 총론부터에 대한 먼저 1장의 용어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1번에 보시면 건축물의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축물. 자, 이 건축물이란 정의를 갖다 내리고 있는데, 자, 이 건축물이라는 것은 인간이 인공을 가해서 제작하는 것을 전부 다 공작물이라고 칭하는데, 그 공작물 중 일정 부분을 건축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로 이 토지에 정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이 토지의 정착 유무를 가지고 따집니다. 토지에 정착이 돼야지만 건축물로 보겠다는 겁니다. 일단 토지의 정착 유무를 가지고 따집니다. 그러면 토지에 정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착하지 않으면 건축물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의 정착 유무를 가지고 건축물 여부를 따집니다. 건축물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이 경우는 토지에 정착을 하지 않으면 건축물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정착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또는 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붕 요소가 필요하고요. 지붕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에는 일정량의 강우량, 강수량이 있기 때문에 이 지붕이 필수 요건이 됩니다. 거기고 이제 수직 부재인 벽이나 기둥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건축물로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시면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은 토지에 정착하면서 필수 요건인 지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직 부재인 기둥이나 벽 둘 중에 다 있어도 건축물이고 하나만 있어도 건축물이 됩니다. 이것을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건축물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것을 건축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딸린 부수된 시설물도 건축물로 봅니다. 그러면 1항이 건축물이죠. 현재 이 토지에 정착하면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건축물로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1항에 1에 이 부수되는 딸린 시설물도 건축물로 보겠다는 겁니다. 딸린 시설물들. 그러면 대표적으로 딸린 시설물들은 무엇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담장을 친다. 담장이라든지 이런 대문이라든지 등등 옹벽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을 축조해 놓고 나서 거기에다 우리가 담장을 치는 행위도 건축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은 건축물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토지가 있을 때, 나대지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토지가 있을 때 여기에 단순하게 이렇게 담장을 설치했다는 겁니다. 담장을 설치하는 행위. 이것은 이 담장의 경우는 공작물로 봐준다는 거죠. 이 경우는 공작물이고요. 이 경우는 건축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에 딸린 담장의 경우는 건축물로 봐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담장의 개념과 건축물에 딸린 담장의 개념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정의를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공동주택은 바로 이 건축물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간략히 기본을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자, 이번에 주요 구조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구조부. 자, 이 주요 구조부의 개념. 자, 주요 구조부의 개념과 내력 구조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요 구조부 개념은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요거는 법령, 건축 법령의 자, 제2조 용어 개념에서 나온 용어가 바로 주요 구조부입니다. 그러면 이 주요 구조부는 화재란 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기준으로 우리가 설정을 했습니다. 화재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구조물이 붕괴되면 이 구조물에 치대한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것을 주요 구조부 6가지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6가지에 보시면 자, 이 주요 구조부에는 총 6가지가 나오는데 자, 내력벽 개념이 있고요. 내력벽. 자, 내력벽이라는 것은 하중, 힘을 갖다가, 힘력자죠. 힘을 갖다가 지탱할 수 있는 벽을,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벽을 내력벽이란 용어를 씁니다. 내력벽. 그래서 내력벽 개념이 있고요. 내력벽. 그리고 거기 나오는 순서대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내력벽. 그리고 자, 포가 있고요. 포라는 것은 좀 후에도 하겠지만 이 포는 보통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부재를 보통 포라고 하죠. 그래서 옛날 우리가 한옥 건물이나 이런 데서 대들보란 용어를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포, 대들보에 목매달아서 간혹 가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포, 그리고 이런 포를 자, 이 수평부재가 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붕틀, 지붕을 구성하기 위해서 틀을 짜죠. 이런 지붕틀 개념. 그래서 그 다음에 바닥이나 바닥 부분하고 그 다음에 주계단. 자, 이 주계단은 주통로로 사용되는 계단. 계단은 보통 건축물의 수직 상하 이동 통로가 계단인데 거기에서 주통로로 사용되는 계단 주계단이죠. 이 주계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주계단은 주의하실 것이 여기에서 옥외계단 개념은 주계단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 기둥 총 이 6가지를 우리가 주요 구조부로 법령에서는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총 6가지를 주요 구조부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요 구조부에 해당이 안 되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바닥은 되는데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최하층 바닥. 자, 이 최하층 바닥의 경우는 화재란 재난이 생기도 최하층은 붕괴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보는 들어가지만 작은 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는 해당이 되지만 작은 보는 아닙니다. 보통 보라는 것은 보통 자, 이 일반적으로 큰 보를 뜻합니다.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부재가 보예요. 큰 보의 개념인데 작은 보는 큰 보와 큰 보를 연결하는 보를 작은 보라고 합니다. 그럼 작은 보는 왜 주요 구조부에 들어가지 않는가 하면 작은 보가 파괴되더라도 큰 보가 있기 때문에 큰 보가 힘을 부담해 주면 되기 때문에 작은 보는 주요 구조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는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둥은 되지만 사익 기둥은 아닙니다.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 들어간 기둥은 자, 일반 기둥이죠. 그런데 보통 인테리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기둥과 기둥 사이에 사익 기둥이나 이런 걸 설치할 경우에 있죠. 그런 경우는 여기에 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둥은 되지만 사익 기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익 기둥은 우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 사익 기둥은 보통 들어가지가 않죠. 사익 기둥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고 일반 기둥은 거기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측면상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구조부
6가지는 자, 뭐 요렇게 정리해서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면상 봐두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자, 2번 이제 주요 구조가 있고 이제 세 번째 기둥적인 측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둥. 자, 이 기둥은 수직 부재죠. 영어로 칼럼이고 기둥주자. 그래서 자, 일반적인 이 기둥은 자, 이 수직 부재입니다. 수직 부재. 기둥의 경우는 수직 부재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리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기둥은 힘을 받을 때 무엇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하면 기둥은 자, 압축력을 기본적으로 받죠. 압축력. 자, 압축력이라는 것은 자, 이 기둥은 압축력을 받는 부재입니다. 압축력. 자, 압축력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실 때 자, 뭐 7번 용어에 보시면 나옵니다. 자, 이 7번. 그래서 압축력은 7번 용어에 나오는데 이 7번. 자, 압축력이라는 것은 누르는 힘을 압축력이라고 합니다. 어떤 부재가 있을 때 이렇게 누르는 힘이 어떤 부재에 누르는 힘이 작용할 수 있죠. 이 누르는 힘을 압축력이라고 합니다. 압축력. 누르는 힘을 압축력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기둥은 수직 부재이기 때문에 압축력을 받습니다. 우리 다리를 연상하시면 된다. 다리는 자, 관절 부분이 압축돼서 좀 아프죠. 장시간 서 있게 되면 뭐 당겨져서 다리가 떨어질 때 아프는 건 아니죠. 누르는 힘을 받는 압축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6회 시험의 경우는 이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 것을 테스트해서 시험을 출제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래서 기둥은 압축력을 받는 부재, 압축 부재의 개념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보시면 자, 이제 보가 나오는데 보. 자, 보의 개념은 자, 그래서 한문어 보량자 양이죠. 양. 그래서 옛날에 건축물을 지을 때 제위의 대들 볼 때 뭐 상향식 한다 이런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이 보라는 것은 기둥이 있을 때 그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죠. 그래서 그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둥이 있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 부재가 보입니다. 그래서 보라는 개념에서는 우리가 살펴볼 때 자, 이런 기둥이 있고 기본적인 기둥 개념이 있고 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 부재가 바로 보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수평 부재가 보의 개념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큰 보 개념. 보통 보라는 것은 큰 보를 뜻합니다. 큰 보 개념을 우리가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이 보에서는 이제 작은 보가 있는데 작은 보의 개념이 바로 이 큰 보와 큰 보를 연결해주는 이 수평 부재를 우리가 작은 보라고 칭하는 겁니다. 이 개념이 작은 보예요. 작은 보. 영어로는 작은 보는 빔을 쓰고 큰 보는 가다의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자, 이 보통 보하면 큰 보를 뜻하고요. 그래서 작은 보는 별도로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통 작은 보라는 것은 어떤 경우가 하면 자, 슬래브 면적이 커질 때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바닥판 면적이 커지게 되면 슬래브에 균열이나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분산해 주기 위해서 작은 보로 구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보는 주요 구조부에 속하지 아니했죠. 내력 구조부, 힘을 전달하는 구조부는 맞지만 주요 구조부에는 작은 보가 속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보의 개념은 바로 수직 부재가 이 수평 부재죠. 이 보는 수평 부재라는 겁니다. 수평 부재. 기본적인 보는 수평 부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수평 부재는 상부에서 하중을 작용하면
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휘어지는 움직임을 받기 때문에 힘 모멘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수평부제는 가장 기본적인 힘의 자 어떤 것을 받는 이 힘 모멘트를 받게 됩니다. 힘 모멘트. 힘 모멘트가 휘어지는 모멘트 움직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랫줄을 연상하시면 된다. 빨랫줄이 쭉 쳐지죠. 그래서 힘 모멘트를 받고요. 힘 모멘트를 받고 그 다음에 끊어지는 이 전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단력. 자, 전단력은 절단하려고 하는 힘이 전단력 개념이죠. 그래서 전단력은 자 9번 용어에 보시면 나올 겁니다. 9번에 보시면 9번 용어에 보시면 전단력 개념이 나옵니다. 자, 전단력은 가위처럼 자리려고 하는 힘이 바로 전단력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전단력 개념은 어떤 물질이 있을 때 자, 두 개의 반대 힘이 작용해서 이 부재를 자리려고 하는 힘, 바로 절단하려고 하는 힘을 전단력이란 용어를 씁니다. 전단력. 그래서 가위 가지고 종이를 절단한다. 이것이 바로 전단력입니다. 자, 근데 가위 날이 잘 서 있어. 두 날이 붙어야지만 종이가 절단되죠. 벌어지면 절단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전단력 개념은 자, 요것이요. 그래서 이 수평부재는 그래서 힘 모멘트하고 전단력을 동시에 우리가 받게 됩니다. 동시에 받습니다. 그래서 이 보는 휘어지면서 자, 힘 모멘트에 의해서 힘 모멘트는 보통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 이런 형상으로 발생합니다. 자, 여기 기둥이 있고 기둥이 있으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한 수평부재 포가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힘 모멘트가 생기는가 하면 이런 형상으로 힘 모멘트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힘 모멘트 크기를 그림으로 힘 모멘트 도로 그림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보가 있을 때 요 지점 4분의 1 지점이 힘 모멘트가 자 제로가 되는 지점이고 힘 모멘트가 최대가 되는 지점은 센터 중앙부가 되겠죠. 여기가 최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최대. 그리고 단부에 갈수록 여기도 끝부분도 크게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최대가 되는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빨랫줄이 가장 팍 많이 쳐지죠. 그 부분이 힘 모멘트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 됩니다. 이런 형상으로 생기고요. 그리고 이 전단력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발생하는가 하면 자, 요렇게 됩니다. 요 기둥하고 기둥이 있을 때 전단력 개념은 이런 형상으로 생깁니다. 이렇게 전단력은 이렇게 전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단력은 절단화 끊어지려고 하는 전단력 자려고 하면 여기가 최소가 되고 최소가 기둥 가까이가 최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르시면 이 팔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여기가 끊어지도록 아프죠. 그래서 전단력이 최대가 되는 지점은 바로 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수평부재는 힘 모멘트하고 전단력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자 휘어지면 잡아당겨지죠. 잡아당기는 힘이 생기는데 그것을 인장력이라 하죠. 그러면 힘 모멘트가 생기면 그 부재에는 인장력이 생깁니다. 인장력. 자, 인장력이란 용어는 자, 거기 보시면 자, 8번에 나오죠. 8번 용어에 8번에 보시면 인장력이 나옵니다. 용어 8번에 인장력. 인장력이라는 것은 잡아당기는 힘을 인장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인장력입니다. 잡아당기는 힘이 인장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힘 모멘트가 큰 부분에서 인장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가 휘어지니까 밑에 부분이 당겨지게 되죠. 바로 잡아당기는 힘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장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알아두도록 해도 인장력은 잡아당기는 힘을 인장력, 그리고 누르는 힘은 압축력,
그리고 전단력은 자르려고 하는 힘이 전단력 개념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다음 5번에 보면 자, 벽월이 나옵니다. 벽월. 자, 이 벽은 수직부재죠. 그래서 우리가 공간을 외부 공간이나 내부 공간을 구획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는 우리가 실내 공간 중에서도 거실과 침실, 욕실 이렇게 어떤 공간을 구분할 때 수직부재인 이 벽을 우리가 사용해서 공간을 구분하고 있죠. 그런데 이 벽에는 여러 가지 벽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벽에 대해서는 간략히 알아두실 것이 거기 2번에 장막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3번에 내력벽 개념이 있는데, 그러면 자, 보통 이 장막벽은 자, 비내력벽에 속하고요. 자, 이 벽을 우리가 구분을 할 때, 자, 벽을 역학상 구분하게 되면 이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내력벽의 개념이 있고 내력벽. 그래서 이 하중 힘을 갖다가 지지할 수 있는 벽을 내력벽이라 칭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비내력벽이죠.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벽을 비내력벽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벽입니다. 하중을 지탱을 못하니 지지할 수 없는 벽을 우리가 없는 벽, 이것을 비내력벽이라고 칭합니다.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벽을 비내력벽이라 칭합니다. 그러면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힘을 지지할 수 있는 벽을 내력벽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력벽과 비내력벽의 구분점은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물 중에서 보통 기둥이 있는 건물의 벽은 거의 비내력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둥이 힘을 수직부재에는 대표적으로 기둥과 벽 두 가지가 있는데, 기둥이 힘을 전달하는 구조체가 있고요. 또는 벽이 힘을 전달하는 구조체대로 이렇게 보통 나눠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고층 아파트들은 벽식이죠. 그럼 그 벽이 힘을 전달해 주죠. 그런 것은 내력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독주택 같이 우리가 벽돌로 지어진 집들 있죠. 그것들은 벽이 힘을 전달하는 벽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력벽이고, 그런데 기둥이 있는 건물의 벽들은 거의 비내력벽이라고 많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뼈대 기둥을 짜놓고 나서 나중에 벽을 추가로 설치하죠. 그런 벽은 비내력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조물의 뼈대를 짜 올라갈 때, 골조를 짜 올라갈 때 세워진 벽들은 내력벽이고, 그리고 추가로 나중에 뼈대가 짜지고 나서 나중에 추가로 들어가는 벽들은 비내력벽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내력벽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있는 것이 보통 뭐가 있는가 하면, 자, 이는 장막벽이 있고요. 장막벽. 자, 이 장막벽에, 그래서 장막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나는 게 베를린 장막 아닙니까?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나누는, 그 공간을 나누는 벽이었죠. 그래서 이 장막벽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뼈대 골조가 짜여져 있는 상태에서, 뼈대 골조를 짜놓은 상태에서, 자, 벽돌이나 볼록 같은 가지고 조적벽을 쌓은 벽을 우리가 장막벽이라고 칭합니다. 그럼 뼈대를 먼저 짜놓고 나서 벽돌이나 볼록을 가지고 쌓은 벽입니다. 그러면 장막벽은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장막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공장을 짓는다. 자, 철골로 뼈대를 짜놓고, 기둥이나 이런 걸 짜놓고 나서 벽을 볼록 가지고 이렇게 쌓았습니다. 그런 벽을 장막벽입니다. 아니면 자, 저런 형태, 옛날 아파트에 보시면 자, 80년도까지 보통 80년도에 많이 지어졌던 아파트들이 어떤가, 주공에서 지어진 아파트들이 보통 자, 기둥이나 보호 같은 바닥판을 철공 콘크리트로 짜놓고 나서 나중에
벽돌 가지고 벽을 조적을 했습니다. 그 벽은 바로 그 벽이 바로 장막벽입니다. 장막벽. 그래서 장막벽은 뼈대를 짜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벽돌이나 블록 같은 조적벽을 쌓는 것을 보통 장막벽이라고 칭합니다. 그럼 이 장막벽은 바로 비내력벽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중을 지지하는 벽이 아니라는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중을 지지하지 않는 벽입니다. 상부의 하중이나 이런 것을 지지를 하지 않는 벽이란 개념을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내력벽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칸막이. 자, 어떤 우리가 실내 공간을 나누어서 쓰고자 할 때 칸막이를 할 수 있죠. 칸막이 벽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칸막이 벽도 하중을 지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바로 비내력벽의 개념에 속합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6번째 슬래브. 슬래브는 바닥 슬래브, 바닥판이죠. 그래서 6번째 이 슬래브, 보통 이 바닥판, 철근 콘크리트 바닥판, 슬래브 이 바닥판, 이것을 슬래브라고 칭하죠. 슬래브. 보통 우리 인간이 기둥이나 포를 짜놓고 그 위에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바닥판을 설치하죠. 수평부진 바닥판을 설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7번, 8번, 9번 압축력, 누르는 힘이죠. 누르는 힘. 그리고 인장력, 잡아당기는 힘. 그리고 전단력, 가위처럼 절단 자르려고 하는 힘을 전단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번에 모멘트가 나옵니다. 모멘트. 이 10번에 이 모멘트는 움직임이죠. 모멘트 힘인 움직임입니다. 보통 모멘트는 힘에다가 파워 힘에다가 곱하기 거리를 한 것이 L, P에다가 거리를 곱한 것이 모멘트죠. 그래서 이 모멘트는 일정한 거리가 커지면 모멘트는 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홈런 타자, 박병호 홈런 타자가 예를 들어서 방망이 긴 것을 안 치고 방망이를 요만한 야구 방망이를 줬다. 그러면 홈런 못 칩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길어야 되죠. 힘, 파워에다가 거리가 있어야지 모멘트 움직임은 커지게 됩니다. 그것이 모멘트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면 휘어지는 모멘트가 힘 모멘트고요. 그래서 이거죠. 빨랫줄을 맨다. 빨랫줄을 이렇게 맬 경우 이 간격이 좁게 되면, 거리가 좁게 되면 모멘트는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 거리가 멀수록 모멘트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11번에 보시면 고정하중 데드로드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정하중 데드로드. 그래서 중간에 사중이라고도 칭하죠. 사중. 그래서 고정하중이라는 것은 이 건축물의 이런 이 주요 구조와 같은 이 구조물에 이 구조물 같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둥이나 바닥판이나 벽이나 이런 계단이나 이 구조물 뼈대, 구조물의 이 뼈대를 기본적으로 고정하중이라고 칭합니다. 고정하중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고정하중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 구조물의 자중이에요. 골조의 자중이죠. 구조물 자체의 무게입니다. 자체의 무게를 고정하중 데드로드 사중이라고 칭합니다. 가장 기본은 이겁니다. 그러면 고정하중은 사중으로 봅니다. 데드로드. 움직일 수 없죠. 그래서 구조물 자체의 무게입니다. 골조의 무게를 고정하중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런데 이 고정하중 개념은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부착 고정된 것도 고정하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조물에 부착 고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고정하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천정의 반자 같은 것은, 천장을 가리는 반자는 이 바닥판에 고정이 되어 있죠. 이런 것은 고정하중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사람과 같은 것은 건물에 고정이 안 되어 있죠. 이런 것은 고정하중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조물의 고정 부착 여부를 가지고 고정하중을 따. 그래서 가장 기본은 구조물의 자체의 무게, 구조물, 그럼 뼈대의 무게죠. 뭐 기둥이라든지 이런 포라든지 뭐 바닥판이라든지 뭐 벽이라든지 많겠죠. 계단 같은 거 등등등 이런 것들의 무게를 고정하중이라고 칭합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보시면 자, 이 적재하중 라이브 로드가 나옵니다. 적재하중. 이 적재하중 라이브 로드의 개념, 적재하중 라이브 로드는 뭐 교수님들은 보통 하라중이라고 많이 씁니다. 하라중 개념. 그래서 라이브 로드 하라중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적재하중 라이브 로드는 쉽게 건축물에 이런 각실의 이런 바닥이라든지 또는 지붕 같은데 자, 우리가 적재되는 사람이나 물건, 물품 이런 무게를 우리가 적재하중 하라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적재하중 하라중하고 이 고정하중 사중하고의 차이점 11번하고 12번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얘는 고정 부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재하중 하라중은 고정 부착이 안 된 것이 적재하중 하라중이고요. 그 반면에 고정하중은 고정 부착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기에 속하죠. 그러면 간단히 여러분들 책상은 바로 여기에 속하는 거죠. 고정 부착이 안 됐습니다. 의자나 식탁 이런 것이. 그런데 만약에 고정 부착이 되면 요 고정하중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하라중하고 고정하중을 간단히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3번 행력. 자, 13번 행력은 수평력이죠. 수평력. 행력은 수평력 개념이 행력입니다. 수평력과 건물의 수평, 가로 방향, 수평 방향으로 작용되는 힘이 바로 행력입니다. 그럼 보통 기본적으로 바람이나 지진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건물이 와서 지진이 생길 때 옆으로 흔들린 걸로 보통 간주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의 이런 행력으로 보는 것들이 바람과 보통 지진이 기본적인 행력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번에 보시면 경관, 간사의 스판이 나옵니다. 스판, 경관. 그래서 이 경관 개념은 자, 기둥과 기둥이나 벽과 벽이나 교각이나 교각 중심 간의 거리, 지점 간의 거리를 우리가 경관이란 용어를 씁니다. 그럼 건물에서 기둥이 있는 건물은 기둥 중심하고 기둥 중심 간의 거리를 경관이라고 하고요. 벽식 구조에서는 벽하고 벽의 중심 간 거리를 경관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는 간사이. 뭐 간사이 하면 일본의 자, 공항 이름이죠. 오사카 저기 그 공항 이름이 간사이죠. 국제공항. 그래서 그 간사이는 저 섬이죠. 섬에다가 이제 교량을 하는데 그래서 이 경관 간사이 개념은 스파는 지점과 지점 중심 간의 거리, 기둥과 기둥 중심 간의 거리를 우리가 경관 간사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간략히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15번에 보시면 가세 브레이스 개념이 나옵니다. 15번에 가세 브레이스. 자, 이 가세 브레이스라는 것은 보통 이 경우입니다. 자, 이 뼈대가 이렇게 있을 때, 자, 뭐, 나무나 철구를 이렇게 짜놨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수평 행력이 작용되면 이 부재가 이렇게, 자, 밀릴 가능성이 있죠. 행력을 봐야면 이런 부재가 이렇게 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 대각선 방향으로 보강해주는 부재가 바로 이 부재를 가세라고 합니다. 가세. 이 가세 개념입니다. 그래서 행력 보강을 목적으로
자, 이 대각선 방향, 보통 빗방향이라 하죠. 이 대각선 방향, 이것을 대각선을 빛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빗방향으로 보강해 준 부재를 우리가 가세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철탑 같은 경우에는 X 이렇게 해놨죠. 교량이나 보셨을 때 이것이 보통 가세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 가세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 삼각형 골조 형태가 되죠. 그래서 보통 이런 형태가 되면 안정화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부재를 설치했을 때 삐걱삐걱하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자 부재를 설치해 주면 안정화가 됩니다. 튼튼해집니다. 간단히 보시고요. 그 다음에 16번에 모듈 개념이 나옵니다. 모듈. 자, 모듈은 우리가 단위화시킨 모듈이죠. 보통 공업화를 하면서 공장은 대량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수를 단위화 시켜놔야 되겠죠. 아니면 이 모듈이 없으면 우리가 경제적 생산으로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듈은 치수를 단위화 시키는 게 보통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듈 개념. 그리고 자 17번에 자굴 브레이킹 나오는데 17번 자 이 자굴 개념. 자 안절자자죠. 안절자자. 그래서 이 자굴 개념은 이겁니다. 자 이런 부재가 있을 때 상부에서 힘이 작용됐을 이 부재가 이렇게 휘일 수 있죠. 이것을 보통 자굴이란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자굴은 보통 일반적으로 수직 부재에서 많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죠. 위에서 힘이 있을 때 이렇게 굽는 현상. 그러면 사람의 인체에서의 자굴은 특히 이마의 주름살이 자굴이라고 보시면 주름살 같은 것들이 눈썹을 치켰더니까 이게 압축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주름살이 생기는 이런 것을 자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구리 살 튀어나오는 거 이런 것도 자굴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굴. 그리고 18번에 조적. 짤조자 쌓을적이죠. 조적. 짤조자 쌓을적자. 그러면 조적이란 것은 쌓아서 짠 구조네. 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벽돌이나 블록 돌 같은 걸 쌓아서 짠 구조. 이걸 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적은 여러분들이 성들이 조적이죠. 성. 여러분들 남한산성, 수원성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하성. 이런 것들이 조적이죠. 조적. 그리고 단독주택이 조적입니다. 조적.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9번에 이제 공기가 나오는데, 공기라는 것은, 공기. 쉽게, 공사기관의 준말입니다. 쉽게 하면, 공사기관. 공사기간을 줄여서 공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을 줄였다. 그래서 공기단축 이렇게 쓰는 겁니다. 공기는 공사기간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 건축공사기간 해가 나왔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준공일은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우리가 공사를 완료해서 사용할 때 보통 준공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법 종류에서는 아직도 준공 검사를 받지만 건물과 관련된 건축물 공법 종류에서는 보통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우리가 보통 사용 승인을 받고요. 그 다음에 저기에서는 주택법에서는 사용 검사를 보통 받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이해죠. 그래서 이 공기는 공사기관의 줄임말을 우리가 공기라 칭한다는 점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튼 20번에 커튼을 나오죠. 커튼월의 개념은 커튼과 같은 벽이라는 거죠. 커튼월. 월이 영어로 벽입니다. 그래서 커튼과 같은 벽을 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면 63빌딩을 연상하시면 된다. 63빌딩의 벽이
유리로 외벽을 조립했습니다. 그러면 자, 최근 건축물이 고층화되다 보니까 건물의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요. 건물의 무게가 많이 나가면 그만큼 위험해질 수밖에 없죠. 그럼 최대한 하중을 줄여줘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하중을 줄여주기 위해서 외벽을, 자, 공장 제품으로 외벽을 조립하는 벽을 커튼월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 커튼월은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상부의 하중, 고정 하중이나 이런 적재 하중을 분담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커튼월도 비내력벽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도 비내력벽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1번에 실링제가 나옵니다. 실링제. 자, 이 실링제라는 것은 간단히 이겁니다. 최근에 조립 구조나 또는 이 커튼을 우리가 많이 설치하죠. 그렇다 보니까 자, 프리페버 공법이 바로 조립 공법입니다. 프리페버. 그래서 이 조립 공법이나 이런 커튼을 공법의 바로 이 줄눈입니다. 줄눈재료. 자, 우리가 줄눈이라는 것은 재료와 재료의 사이를 보통 줄눈이란 용어를 씁니다. 그럼 외벽을 조립한다. 예를 들어서 외벽 공장 생산물, 여기 유리 사이에 줄눈이 있겠죠? 그 줄눈 재료가 바로 실링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들 주택에서는 저런 경우는 하죠. 창틀 같은데 실리콘 쏘죠. 그러면 창틀 재료하고 벽 재료가 다죠. 그 사이가 바로 줄눈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실링제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22번의 수장. 자, 이 수장 개념은 치장, 인테리어 목적, 치장을 목적, 주로 장식을 목적으로 덧붙여대는 공사를 우리가 수장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수장. 그러면 수장은 예를 들어서 천장을 마무리하겠다, 벽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붙여대는 공사를 수장공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23번의 이음과 24번의 맞춤이 나옵니다. 그러면 23번에 이음이 있고 24번에 맞춤이 있는데, 그러면 이음과 맞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 이겁니다. 이음이라는 것은 제 길이 방향으로 있는 것을 이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막대기가 있었다. 두 막대기 짧아서 이렇게 서로 있게 되겠다. 이렇게 있는 것은 이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맞춤이라는 것은 일정한 각도로 이렇게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맞춤이라고 합니다. 그럼 옛날에 책상이나 의자가 나무를 사용했을 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짜 맞췄습니다. 문틀 같은 거 이런 것도, 이런 것을 맞춤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정 각도로 접합하는 것을 맞춤이라고 하고, 이것은 이음은 제 길이 방향으로 접합하는 것을 이음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번 강성. 강성이란 것은 어떤 하중이나 외력을 받을 때 변형을 적게 하는 성질을 강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외력을 받더라도 변형이 적은 성, 그럼 변형이 최대한 적은 것이 강성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강성이 잘 떠오르지 않으면 이걸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성노조, 뜻을 굽히지 않아야지 강성노조입니다. 그래서 강성이 좋은, 예를 들어서 나무로 짜 맞춘 건물하고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있다. 그러면 누가 변형이 적은가 하면 철근 콘크리트가 적죠. 그러면 나무 구조, 목 구조보다는 목 구조는 오래 사용하면 이렇게 변형이 좀 생깁니다. 그럼 강성이 떨어지죠.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건물 같은 것들이 강성이 좋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